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은 주로 이론적이거나 개념적인 그런 설명이었다면은 현실에서 국가가 어떻게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서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국가가 전면에 나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국가가 전면에 나섰다 또는 국가가 귀환했다 또는 국가가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개념적으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의 대유행 때문에 국가가 갑작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전면에 나서거나 우리의 어떤 가시적인 시야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막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정한 그 국가가 우선이냐 또는 시장이 우선이냐를 두고 근대 사회, 근대 경제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계속 몇 번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을 하고 처음에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방위형 또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을 맞게 되는데요. 이때 대공황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냥 경제의 성장 과정을 맡겨두니까 경기가 급속히 후퇴되는 이런 시기를 맞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뉴딜 정책 등을 통해서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그 이후에 이른바 복지국가라는 복지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특히 이제 서유럽 국가나 미국에서 상당 정도 복지 서비스의 발달, 특히 공적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1970년에 오면은 서구 경제가 다시 한번 출렁하고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 재정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줄이면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 또는 새로운 전략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즉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르는 경제 운용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도 축소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복지 서비스도 줄어들게 되죠. 반면에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 개입하면서 시장에 그 규제를 했던 부분들을 풀게 됩니다. 그걸 이제 탈규제화라고 하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국가가 공공재로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하고,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재화들을 전부 다 민영화하는 이런 체제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체로 1980년대 이후에 서구사에서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들어와서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와 맞물려서 돌아갔던 게 이제 이른바 세계화 또는 지구화 과정입니다. 교통, 통신 기술이 이제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 과정에서 상품이라든지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 노동력까지도 전 지구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생산 체계가 구축되고 글로벌 생산 체계로 하고 하는 그런 지구적 가치 사슬이 이루어지면서
세계는 하나의 단일 경제 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겪었던 2008년의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이제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영국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블랙시트라고 해서 EU에서부터의 탈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국가 중심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주의적인 어떤 경제체제 운영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흔히 이야기를 듣듯이 가장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주의로 이제 해결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다시 경제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이루어지면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신자유주의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대부분 기존의 어떤 상업화 또는 민영화 상황 속에서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붕괴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서 신자유주의 과정을 아주 심각하게 겪었던 서유럽들은 그 전에 우리는 서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그 외에도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서 이런 의료 서비스들이 상당히 잘 발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겪었을 때는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건 손을 쓸 수 없는 정부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의료 붕괴를 겪고 있고 서유럽에서도 역시 그와 유사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장 메커니즘에서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이제 세계화되는 과정 속에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특히 이제 정보 부분이나 또는 재정 도움 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했기 때문에 권위주의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권위주의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이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러하지만 중국도 그에 따라서 또는 일본의 아베 수상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퇴조하면서 권위주의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에 심각하게 빠져들었던 국가들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방역을 할 국가로 이제 인정되고 있고 그 외에도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이나 태국 등도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은 나름대로 방역 활동에서 성공적인 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국가가 일상생활에 또는 시민사회에 개입하는 데 대해서 상당 정도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국가 체제를 이제 발전주의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중남미나 이런 데하고는 또 다른 어떤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국가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나름대로 민주화를 촉진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국가의 방역체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것에 어느 정도 승인을 하고 그것에 따라주면서도 또한 민주적인 의사의 표현을 통해서 자기 시민들의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활동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가의 발전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 이미 60년, 70년에는 상당히 독재 정권 하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80년대 후반이 오면은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한편으로 발전주의 국가 체제를 갖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IMF 1997년에 있었던 IMF의 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경제 전략을 강구하게 되면서 상당히 어떤 두 가지 이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병행되는 이런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좀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가 또 그 다음에는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뭐 이렇게 했는데, 특히 지난 정권 하에서 우리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재난 위기가 뭐다,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나름대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하는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설정을 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일단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는 어떤 측면들은 그래도 현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함으로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는 다르게 이동이나 집회, 언론의 자유 등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하면서 크게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점, 그리고 의료 관련 지원 서비스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나 정보의 제공도 상대적으로 빨랐다, 그리고 신뢰할 만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현 정부의 어떤 방역 대책에 있어서의 한계는 그냥 그 즉각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이죠.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는 상대적으로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구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사실은 거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언론을 통해서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을 어느 정도 평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특정하게 취약한 집단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의료 서비스의 평등뿐만 아니라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 사회복지적인 측면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더 많은 뭔가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이 지적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의 위기 또는 이 대유행, 대확산이 처음 시발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자연 생태계의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어떤 대책은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른바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녹색 경제라든지 생태 문제를 어느 정도 고려하긴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는 그런 녹색 뉴딜이고, 또 최근에 들어선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기후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것은 국제적인 여론에 의해서 밀려가는 정도이지, 실제로 현재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자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지구 생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